네, 록밴드 국카스텐의 보컬이자 경이로운 음역대를 자랑하는 가왕이죠. 네, 최고의 보컬리스트 하현우님의 에너지가 폭발하는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하현우님의 멋진 공연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화답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헤럴드 미디어 그룹과 카이스트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의 첫 순서를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프닝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방송인 안현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의 오프닝 세션은 에코테크, 에코페스타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가 직면한 최대 위기, 기후환경 이슈, 헤럴드는 일찍이 이에 주목하고 2021년에 에코포럼을 신설해서 헤럴드를 대표하는 대표 포럼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올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자 특별히 이곳 카이스트에서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의 오프닝 세션으로 에코페스타를 준비했는데요. 오프닝 공연부터가 벌써 페스타,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났죠? 감사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순서로 기후변화의 시대 10년 후를 예측하다를 이끌어 주실 연사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김형준 교수님, 그리고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생이자 2024년 카이스트 기후테크 전국민 오디션 대상 수상자이신 박성빈님, 그리고 두 분과 더불어서 저 안현모가 모더레이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두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트 코리아 2025의 오프닝 세션으로 마련된 에코페스타, 그 첫 번째 코너인 기후변화의 시대 10년 후를 예측하다의 모더레이터를 맡은 안현모입니다. 평소 개인적으로도 이 기후환경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이런 중요한 세션에 모더레이팅을 맡게 돼서 영광이기도 하고 또 두 분께 궁금한 것도 정말 많은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여기 모신 김형준 교수님의 메타얼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지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지 예측을 해보고요. 또 과연 이러한 필연의 미래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럼 우선 기후변화 미래 예측과 메타어스에 관한 김형준 교수님의 짧은 개념 설명을 담은 주제 발표를 먼저 들어보고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현우님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되게 죄송스럽네요. 일단 뭐 잠깐 즐거운 시간 전에 저랑 잠깐 공부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후변화 연구하는 학자고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들 다 익숙하실 거예요. 아폴로 17호가 1972년 12월 7일 날에 찍은 인류가 처음으로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 그리고 이 사진의 이름은 블루마블이에요. 왜냐하면은 파란 구슬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사진 이후에 우리가 지구에 또 다른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물의 행성. 왜냐하면 파란색이 다 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진에서 봤을 때 파란색만 물이 아닙니다. 하얀 구름도 얼음도 다 물이에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보이는 그 열대우림도 상당 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밤에 보게 되면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자연지구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이 없는 지구, 왼쪽에 있는 게 인류세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밤 사진인데 그 북미 같은 경우에는 빛으로 꽉 차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구에 손을 대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재작년에는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라고 하는 IPCC에서 제6차 기후변화 보고서를 출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글귀가, 눈이 안 좋아서, 인간 활동이 기후 시스템의 온난화를 비롯해 대기, 해양, 빈권 그리고 생물권에 걸쳐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명백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쓴 시간이 30년이 넘습니다. 기후변화 1차 보고서가 1990년에 나왔고 그 이후에 약 35년을 뛰어넘어서 진짜 재작년에 이제 6차 보고서에서 겨우 명백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에 150년 정도에 급격히 상승하는 하키스틱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여기를 좀 더 줌인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20세기 초반부터 실제로 우리가 관측한 지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이 두 새로운 선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갈색도 녹색도 같은 시뮬레이션인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갈색 선은 사람이 있는 지구, 녹색 선은 사람이 없는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산수 좋아하시니까 이걸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의 변화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누적 농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 배출량. 자, 이걸 조금 더 분해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좀 더 넓게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부터 해서 중국, 각각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X축이 인간이 배출한 각국의 누적 이산화탄소 총량이고, Y축이 증가한 기온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굉장히 선형적이에요,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X축의 변화를 Y축 그래도 프로젝션 할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최초로 1.5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1.5도를 넘었는데, 쉬운 계산을 위해서 1도가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미국이 혼자 0.25도 정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얇아 보이는데 약 0.015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들 간에 서로 상대방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 약 19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상위 10%의 나라가 약 80%의 온도 증가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재해로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 20년 동안 자연재해로 1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기후 이상, 그러니까 이상 기상 현상으로 사람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피해는 그 전 20년과 비교해서 250%나 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 소재를 밝혀낼 수가 있을까? 저희 이제 기후학자들은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얼마나 믿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기예보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게 또 하나의 증거인데, 이게 지구가 반으로 나눠져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실제 지구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그때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음새를 거의 못 볼 만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성능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가상 공간의 지구를 다시 구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떤 걸 볼 수 있냐면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전 세계의 강들도,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에 물이 많으면 홍수고 강에 물이 적으면 가뭄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10년 이후에 지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10년 이후에 있는 이 재해들은 누구의 책임인 것인가? 정말 우리의 책임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인류세 지구입니다. 인류세 지구 위에 제가 2030년경에 강을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신의 주사위 놀이처럼 사람이 있는 지구와 없는 지구를 열심히 던진 다음에 서로 빼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있는 지구에서 사람이 없는 지구를 뺀 결과가 결국에 우리가 만들어낸 재해겠죠.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동아시아는 파란색,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2030년경에 동아시아 쪽에 홍수가 있었다면, 2030년경에 아마존에 가뭄이 있었다면, 그 홍수와 가뭄은 오롯이 우리가 빚어낸 결과이다. 자, 그리고 이 결과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블랙마블이라고 하는 블루마블의 이제 형제 사진인데요. 북미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빛들이 많지만 아마존에는
암흑 세상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북미에는 2030년에 큰 재해가 없었는데 아마존은 시뻘겋게 가뭄이 만연했죠. 자, 그렇다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성 아니면 사회 그리고 뭐 시대 여러 가지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 변화는 사실은 그 정의라고 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타어스 실험으로 지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더욱더 시각적으로 더 와닿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기후 위기라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직접적인 정책 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노력한다고 뭐 쓰레기를 줄이거나 탄소 배출을 적게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지구를, 이 지구별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분을 더 모셨죠. 기후변화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기후 세대를 대변해 줄 분인데요. 바로 지난해 기후 위기를 극복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하는 행사였던 카이스트 2024 기후테크 전국민 오디션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박성빈 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갑자기 처음 들어보는 기후 위기라든가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말을 이제 듣게 됐거든요. 그런데 박성빈 님은 태어나서 눈 떠 보니까 이미 기후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또 앞으로 기후 위기 현상이 만연하게 될 그런 미래의 지구에는 기성세대로 살아갈 그야말로 기후 세대인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은 동시대 분들이 관객석을 꽉 채우고 계신데 이 기후야말로 20대들의 미래나 비전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기후세대 입장에서 느끼기에 20대들의 미래와 비전을 기후변화가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저희를 기후 세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제가 기후 변화를 느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아마 그렇다라고 답을 할 것 같은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느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아마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후 문제라는 게 지금 우리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희 아래에 태어날 세대들한테는 정말 심각한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한 어떤 그 공감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저희 세대는 그렇게까지 크게 심각하다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답변인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아직 인식적으로 그렇게 심각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있는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박성빈 님이 느끼시기에는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10년 후를 예측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기성세대에게 혹은 정책 이반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공평한 일인 것 같은데요. 기후 세대로 인해서 망가진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 혹은 그런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혹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실제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정책 결정권자들은 지금 어떤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치 결정권자 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한 기간을 살아오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일 시간 자체는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해서 느끼는 심각성이 좀 다를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기후 변화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게 단순히 지역적인 게 아니라 어떤 계층 간의 차이일 수도 있고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비해서 그 피해를 더 고스란히 안고 있고 소외된 계층이 더 막대한 피해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 다 똑같이 과학자의 입장이지만 또 기성세대로서 이런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이런 과학 기술을 사회적인 변화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눈 떠보니 기성세대네요. 네,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 발표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변화는 굉장히 알기 쉬운 문제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뚜렷하게 나눌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대신 그 나눌 수 있는 선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서 그 지리적인 아까 그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 그 다음에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그 저개발 국가, 그 다음에 좀 전에 그 박성민 학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저희의 세대라기보다 저희 윗세대의 책임인 것이고, 저희는 지금 살면서 그 책임을 그 다음 세대에 전가한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높은 우리가 특별하게 액션을 더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본인의 다음 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는가? 이거를 한 번에 뭉쳐가지고 무슨 솔로몬의 왕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를 뭉쳐 있을 땐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뜯어내서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 책임을 져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소개하신 그런 메타버스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이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사회적인 변화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희가 사실 많은 시간을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두 분? 박성빈님은 지난해 카이스트에서 주최한 스피치 대회에서도 수상을 하신 바 있으시죠? 그래서 역시나 말씀을 잘하시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또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젊은 세대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굉장히 많거든요. 기후 변화 말고도 뭐 저출산이라든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후 문제에 한해서는 조금은 희망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마 이 기후 문제 자체를 뭔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혁신적인 과학 기술이 저는 반드시 한 번은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핵융합 에너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런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분야 연구를 한 지 이제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에게 영감을 줬던 게, 지금 미국이라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미국의 그 할리먼에서 나온 기후변화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가 처음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만약에 아직 기후변화에 대한 혹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것이 아직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아직 여러분의 순서가 아니어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확률로 여기 계신 분들이 10년 후에 목숨을 위협받을 그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쪽의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지금 상황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개발 국가에서, 그리고 우리 그 잘 사는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취약계층들이 먼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다 소중하잖아요. 스스로가 먼저 제일 소중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눈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그 윤택함들은 미래의 빚을 지고 있다, 미래 가치를 끌어와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산화탄소에는 가격이 있다라는 것을 좀 오늘 마음속에 담고 가주시면 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기후 변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적인 발전과 개인의 실천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해야겠구나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다름 아닌 기후 세대가 앞으로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기후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도 조금 긍정적인 톤으로 마무리를 하셨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기술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 실천으로 연결하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면 앞으로 10년 후 지구의 모습을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할 수 있다. 지구의 진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토크를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에코페스타 첫 번째 패널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